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굿인데 저희 110회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지원 장관님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그 외에도 재료연구원 원장님 하셨던 우리 김한민 박사님, 또 키스트의 김윤호 박사님, 강원대학교 우리 홍형덕 교수님, 또 국회 우리 조대현 국장님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킴스트의 서영석 단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저 카이스트에 우리 교수님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달파 K달파입니다. 그래서 K달파에 대한 사항인데 오늘은 그 발제를 키스트의 그 기술정책연구소의 이광렬 소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키스트에서 그 K달파 사업을 기획해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생생한 사례를 전달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토론에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그 전에 국방고등기술원장님을 하시면서 또 국방 쪽에 그 달파를 실제로 기획을 해보시고 경험하시고 아마 굉장히 그 실전적인 내용을 말씀을 많이 전해주실 우리 박용훈 연구위원님 모셨고요. 우리 키스텝의 또 이도영 센터장께서는 지금 과기정통부의 그 혁신본부랑 같이 혁신 도전형 과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및 토론 모신 분들이 정말 그 달파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그 내용들이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가 R&D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에 20조 5천억인데요. 내년에 물론 일본의 그 소재 수출 규제 영향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금년 대비 무려 지금 17.1%가 증가한 24조 1천억, 24조 천억이니까 아마 사상 유례 없이 지금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에 따르면은. 문제는 이제 이런 예산 증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써서 성과를 내느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R&D가 이전에 국가 경쟁력 제고가 주된 타겟이었다면 지금은 그거 외에도 각종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뭐 거대 과학이라든가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문화, 예술, 체육, 산림, 뭐 치안, 뭐 모든 분야가 다 과학 기술이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10대 교역국 규모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패스트 팔로워를 지나서 이 퍼스트 무버나 프론트 러너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뭐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일본의 그 소재 수출 규제 건에서 보시다시피 미중 간의 경쟁, 지금 무역 전쟁, 기술 경쟁 문제, 또 일본의 어떤 소재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또 지금 중국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히토리 원소, 히토리 금속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앞으로 뭐 미래에 또 데이터를 누가 차단한다든가 아무튼 지금까지는 국제사회가 이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서 공존, 공생, 분배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활용돼 왔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이가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가 고령화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무역 자유주의 체계에서 지금 굉장히 기술 패권,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본 소재 수출 규제에서 보듯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그냥 느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걸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특히 이제 오늘 거론이 되고 있는 그 달파라든가 이런 대형 과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뭐 G7 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과제를 기획해서 10년, 20년 여기 중점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시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 도전형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지금 뭐 알키미스트라는 과제를 런치를 했고 또 혁신본부에서도 지금 혁신 도전형 과제를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제는 뭐 5천만 원, 1억짜리 과제가 아니고 큰 과제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 신중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키스트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K달파 사례라든가 또 ADD에서 했던 국방 고등기술원 그쪽 그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저희가 면밀히 보고 미국의 달파가 상당히 그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달파의 그 진실된 그 안에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대형 국책 과제라든가 혁신 도전형 과제를 어떤 전략하에서 가야 과연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오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제 및 토론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 분야에 그 정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발제 토론을 기대를 하고요.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분들 해안을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프로 토론에서 또 좋은 의견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씨도 궂은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키스트의 이광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와 계신 분들이 워낙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굉장히 중요한 디시전 리더일까요? 어쨌든 그런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게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키스트의 기술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광열입니다. 제가 2017년 3월에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키스트에서 이런 혁신 도전형 R&D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K다파 그런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이제 기획을 했고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작게나마 일단 런치를 시킨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는 그래서 K다파가 사실은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모양새는 만들 수 있는데요, 언제나 거기서 워킹을 하도록 하려면 거기에 코어 컨셉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할 때마다 그 코어의 컨셉이 이렇게 흔들리면 언제나 이제 사업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마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오늘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K다파 프로그램의 밑바닥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시점에 와 있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혁신 도전형 R&D 생태계 혁신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혁신돼야 되겠다. 그 생태계에는 뭐 투자 시스템 혹은 이밸류에이션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끌고 나가는 스피릿이랄까요? 정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느냐 하는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고요. 여기에 내용 중에 K다파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자료가 다 있어서 거기에선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게 어떤 개념으로 임플리먼트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R&D 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저희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R&D 생태계 혁신이 저희 과학기술계에 지금 굉장한 화두여서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많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에 그 국가 R&D 혁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R&D 문제점 진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퍼펙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퍼펙트하다. 그렇다. 이 진단은 이제 퍼펙트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추격형 시스템에 있었다.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략성과 신속성이 부족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에 사실은 파급해서 나타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체별 역량이 미흡해졌고 공공연도 미션 정립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융합과 협력의 문화는 부족하다. 이것도 사실은 앞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하고도 연관돼 있고요. 또 연구자들은 다 나홀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게
산업이라든가 그 우리나라 사회 문제의 솔루션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1년도에 그 R&D 혁신 방안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전략을 수립을 하고 특히 여기 우리 이번 정부의 그 아젠다하고도 또 매치를 시켜가면서 전략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 과제가 13개가 이제 도출이 됐는데 그중에 실행 과제로 가면서는 제가 보기에 혁신의 방향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게 R&D 규정 정비, 전문기관의 정부비 관리 통합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작은 개선 이것으로는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출연연 PBS를 개편하겠다, 장기 인력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정도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 청년 연구자 권익 강화, 학생 연금 근로계약 의무화 이거는 이번 정부의 아젠다하고 매치가 되는데 이럼으로써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과학기술의 본질을 좀 흐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제도를 개선하겠다. 예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또 국민 참여 경로를 다양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 너무 애매모호하고 너무 그냥 이렇게 선언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여기서부터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혁신, R&D 생태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의식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 출연연 임무지향형 연구소성 제고 방안을 보면은 뭐 비슷한 개념이고요. 출연연 혁신 프로세스를 정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컨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거는 연구기관의 자율혁신을 추진하겠다.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얘기였고 자율혁신이 제 생각에 제가 키스트에 한 30년쯤 됩니다. 제가 한 번도 자율혁신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제 생각에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혁신의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를 잡아야 되고요. 그 혁신의 방향이 우리나라의 지금 과학기술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포지셔닝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R&D 생태계의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먼저 정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연구를 한 사람이어서 여기 사실은 전부 다 정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 제가 정책 쪽에서는 훨씬 더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R&D 연구를 하면서 연구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 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본격적으로 연구한 게 50년 정도라고 70년, 50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중추가 됐었죠. 초기에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국산화하는 쪽, 그 다음엔 거기에 조금 나아서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는 국가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자 이런 아젠다들이 지금 한 20년 단위로 나오면서 사실은 그 80년대까지는 국내 산업 기술의 초석을 다져왔고 그 다음에 2000년도까지 90년도, 2000년도 이게 제가 R&D를 국내에 기획해서 이제 시작을 하던 단계인데 소위 중간 진입 전략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도약을 이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혁신적인 연구, 좀 더 기초 연구가 강화되고 하면서 2020년까지 온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학기술계가 가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랄까요? 이 각각의 시대적 사명들을 다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게 선진국가로서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학기술의 국격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선진 과학기술, 선진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젠다로서 그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선진국가로서의 과학기술이 그럼 뭔가 하는 것들부터 고찰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가로서의 과학기술이 저희는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키스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인류 지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소위 노벨상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단계에서의 연구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와해성 혁신 기술이 기술 공업 쪽, 산업 쪽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세상을 뒷바꿀 만한 기술들이 나와야 한다. 이래야만 우리가 선진 국가로서의 과학 기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시대적 사명이 그렇다면 그걸로 우리가 뭘 할 건가가 이제 좀 디파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계의 과학 기술을 이끄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어젠다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키스트 2018년도의 키스트 성과라고 저희가 항상 자랑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세계 월드 모스트 이노버티브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세계 6위입니다. 키스트가. 그걸 2년 연속 키스트 6위를 했고요. 대형 기술 이전도 요새는 기술 이전하면 10억 단위로 기술 이전이 됩니다. 옛날에 제 때만 해도 뭐 1억 뭐 이러면 잘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10억 뭐 20억만 이렇게 기술 이전하고 있고요. 여기에 논문들도 보면은 사이언스 뭐 네이처 최소한 뭐 사이언스의 네이처의 자매지 뭐 이런 정도들이 1년에 한 20편씩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6위면은 저희가 그 AIST하고 뭐 막스 프랑크하고 견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그런가요? 우리 뭔가 이거를 자랑하면서도 야 우리가 그렇게 리딩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반성을 합니다. 이 논문들이 좋은 연구 성과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필드를 연 것이 있는가? 키스트의 연구자가 새로운 필드를 연 것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는 거죠. 산업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산업 기술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모바일폰 뭐 이렇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가 우리가 그거를 인벤션하고 우리가 그 산업을 만든 것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진 과학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요. 선진 연구진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래핀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저희가 그 또 뭐 바이오 쪽에서는 무슨 세포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구하죠. 우리가 그 분야를 개척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포스닥을 하버드에서 했는데 하버드의 테니어 받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그 필드를 열었는가예요. 논문이 10개냐 20개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필드를 열었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좋은 성과도 아직은 그런 틀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걸 잘해서 중상의 연구 수준이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 틀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 틀을 만들어야 선진이라는 거죠. 그 서강대 지금은 이제 그 퇴직을 하셨습니다만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발표한 탁월한 사회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학이 그렇고 미술이 그렇고 음악, 문학, 정치,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을 만들 수 있는 거. 이 양반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틀을 만든 건 없다는 거죠. 한번 선진 연구진과 그럴듯한 연구진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선진 연구진이 선진국에 있는 연구진이 아니라 선진 연구진입니다. 선진국에도 그냥 그저 그런 연구진이 있고 선진 연구진이 있습니다. 선진 연구진은 새로운 장르를 열고요. 그럴듯한 연구진은 그 장르의 내용을 채웁니다. 선진 연구진은 그러려니까 익숙한 거하고 결별을 해요. 근데 그럴듯한 연구진은 익숙한 거하고 동행합니다. 익숙한 거하고 결별하면 굉장히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애매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걸 견뎌내고 그럴듯한 연구진은 그냥 안전하게 갑니다.
선진 연구진은 아무도 가지 않은 암흑 속으로 떠나고요. 그럴듯한 연구진은 여명이 떠야지 떠납니다. 그리고 선진 연구진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우리는 좀 덜 예민하고 어떤 점에서는 좀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냉소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진 연구진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고요. 그럴듯한 연구진은 대답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미묘한데 이게 R&D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아주 크리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선진 연구진은 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그럴듯한 연구진은 선진 연구진에 집중합니다. 재밌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리우 올림픽 수영 남자 200m 저변 결승전 사진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재밌어서 펠프스는 1등이에요 언제나. 르클로이라고 남아공의 수영 선수인데 이 사람은 항상 2등이에요. 이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보고 있고 르클로이는 펠프스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대체로 이렇죠. 어디는 어떻게 하냐? 거기 하냐? 걔가 하냐? 하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운 목표와 우리가 만든 틀, 우리가 만들어진 그 애매함을 뚫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환경, 이게 만들어져야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선진 과학기술로 갈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꽝 되면 어떡하지? 평가 점수 못 채울 텐데 프로젝트 따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죠. 도대체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불가능해 보인다. 불가능해 보이면은 못 하는 거예요.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애매해요. 이런 일들은 대가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좌절을 하기 시작하죠. 이 좌절의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니드들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기 위해서 그 선진 연구를 위한 R&D 환경, 그 인프라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어떤 주제를 연구하든가 어떤 것들을 하든가 어떤 걸 하든 간에 항상 2등에 머물거나 항상 그저 그럴듯한 연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익숙함으로부터 안심하고 결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암흑 속으로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에 기초해서 새로운 R&D 운영과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생각할 시점입니다. 선진 연구를 위한 R&D 문화, 또 이 뒷부분은 사실은 제가 키스트에 던지기 위한 메시지로 나와 있는 건데, 예민함으로 무장한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마련하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 키스트 안에 뭐 이런 얘기들. 또 선진 연구를 위한 R&D 인프라들도 구축을 해야 된다. 4차 산업형 R&D 인프라, 또 데이터 기반의 연구 개발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정책 세미나에서는 주로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주로 주된 인식에 기초하게 됐습니다. DARPA를 쳐다보게 되죠. DARPA가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여기 보시면 DARPA is perhaps one of the strongest example of public money being employed to realize long-term value and innovation. Through many well-established private organizations carry on impressive research initiatives, it can be argued that much can be learned from DARPA's juxtaposition of idealism and practicality, as well as its dedication to creating the most optimal environment in which to innovate.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여기 빨간 줄 나온 거를 보고는 이거구나. 아이디얼리즘과 프랙티컬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옵티마이즈되어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DARPA를 끌고 가는 어떤 핵심적인 코어 밸류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제 PC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PC가 근데 하여튼 DARPA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한 3조 정도의 예산이고요, 1년에. 그다음에 그 연구 과제당 보통 100억에서 150억. 물론 이제 본과제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150억. 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뭐 인터넷, 뭐 GPS, 스텔스 뭐 이런 거니까 뭐 이건 뭐 당연히 그 정도가 돼요. 시스템 차원에서까지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죠.
이거 참 난감합니다. 이게 내용들 여기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하고 제 PC가 좀 매치가 안 돼서 사실 여기에 그 나파에 그래서 나파를 제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추진 전략의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인크리멘탈 체인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레볼루셔너리한 것들에 포커싱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이 테크니컬 리스크는 마땅히 안겠다는 것이고 투자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파는 펀딩 에이전시라기보다는 인베스트 펌처럼 우리가 워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걸 팔겠다는 관점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얼리즘에 루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걸 하면 여기가 사실은 실제 실행을 하면서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거의 리얼리티라든가 그거를 임플멘트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기 표현에 의하면 팔퍼블한 마일스톤을 가지고 콘크리트한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하는 것이 이제 추진 전략의 핵심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성격부터 말씀을 좀 어쩐지 좀 내용이 성격은 하이 페이오프 테크놀로지에다 포커싱하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컨셉트 위드 온 엠퍼시스 온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조인트가 사실은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못 하는데 아마도 컨버전스의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묶여서 그냥 이제 여기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커머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하고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포커싱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터리 리ኳ이어먼트에만 바운드되지 않고 굉장히 퍼블릭에 합니다. 그래서 언클래시파이드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죠. 클래시파이드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이 리스크는 우리가 마땅히 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들을 용인하는 컨셉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 도출과 선정 단계를 보시면 이 앞에 것들의 뭐 다시 재현입니다만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하일마이어 카테키즘, 소위 하일마이어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들을 평가합니다. 이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떤 임팩트를 갖느냐, 성공 가능성보다는 그거를 더 강조하고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리얼리스틱한가 하는 것들을 강조해요. 얘가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리즈너블하냐를 보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가지는 임팩트가 어느 정도 크냐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이제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파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노베이션 앳 나파라는 자료가 2016년도에 릴리즈가 됐습니다. 나파에서 릴리즈를 했어요. 2016년도면 나파 60주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대체로. 여기 보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직원이 없어요. PM이 없고 그래서 리미티드 테뉴어고 얼전시를 가지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져온다는 거. 그다음에 과거의 실패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것이 실패할 시점에서의 기술 수준과 지금의 기술 수준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서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해야 한다고 하면 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션이 굉장히 센스 오브 미션을 중요시하는데 사명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서 미래를 만들겠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우리가 기여한다. 그래서 사실은 나파의 PM이 되는 거는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파의 PM은 군에서도 많이 와요. 군에서도 많이 오고 민간에서도 많이 가고 우리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러스트 앤 어토노미죠. 과제 선정에 대해서 상호 신뢰하고 PM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운영 권한을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권한인가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상하기 어려운 권한이에요. 미국에 가면 저희가 느려 터졌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미국은 규정 따져가면서 이거 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여튼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테이킹하고 톨러런스 오브 페일리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소위 성공 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런 트러스트하고 이런 신속함 이것이 미국 같은 시스템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들이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고 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이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셔널 베스트셀러입니다. The Pentagon's Brain이라고 해갖고 나파의 뭐 숨은 역사. 이게 그 퓰리처상의 파이널 리스트로 올라갔을 정도로 글을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정말 이걸 읽다 보면은 막 그 상황이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거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절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국은 하루에도 항상 200명이나 몇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서 돌아와요.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을 살리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 그런 절박함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소련이 수소폭탄을 실어서 미국에다 떨어뜨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나파가 시작됐는데 그 절박함이 지난 60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R&D를 하면서 그런 절박함을 가진 적이 있을까?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R&D를 하면서 그런 절박함이 우리한테 있었나? 혹은 우리가 국방 연구를 하면서도 그런 절박함이 있었나? 무기를 개발할 때 그런 절박함이 있었나? 항상 우리 무기는 미국에서 그냥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 일들만 해요. 핵심을 못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K다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스트의 개방형 융합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 수십억 원씩 넣으면서 외부의 전문가와 원내 전문가들이 합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문제들입니다. 나노 신경망 모사가 되겠습니까? 양자 컴퓨팅이 지금 봐서 되겠습니까? 근데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나파의 혁신 연구의 DNA,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 중심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 주제 도전, 운영 관리 체계의 혁신, 나파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커미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미티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커미티에서 결정하면 에버리지화 된다는 겁니다. 평균이 돼버리고 말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이 상호 견제가 강한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커뮤니티에서 결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게 용인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나파의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나파의 디렉터는 그 국회 청문회에 거의 매일 나가 있어요. 매일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에서 설명, 국회에 설명,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설명. 나파 디렉터의 제일 큰 책무는 그거더라고요. 국회에 가서 설명하는 거. 여기가 참 저희가 이제 K다파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우리의 지금 현실하고 나파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 저는 사실 그래서 파급 혁신을 강력하게 밀었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은 언제나 현실적인 분이셔서 그 실증 적용과 같이 하자.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과를 빨리빨리 보여줘야 그래서 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저는 좀 과격주의자고 우리 원장님은 항상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붙잡아서 멀리 날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적용은 우리가 기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거하고 매치시켜서 빨리 1-2년 안에 군에다가 전부 다 넘기겠다 하는 기술들인 거고요. 파급 혁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한계 돌파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거의 기초 연구에 가까운 일들. 저희는 그 영펠로우들에게 이제 그런 과제들을 주는데, 영펠로우라고 젊은 과학자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걸 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아마 한계 돌파 쪽으로 머지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계 돌파에서 하고 있는 거는 남극 연구소하고 저희가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는 게 있고, 실증 적용은 6개 사업을 개발을 해서 지금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 안의 핵심 내용이라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그냥 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의 이제 특징, 우리가 만들어진 것, 앞에서 말씀드린 다파의 특징을 저희가 많이 여기서 임플멘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단이 다 결정하도록 해놓고 있어요. 여기는 위원회 없이 원장단이 결정을 하고 한시적인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그 대신 한시적인 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브릿지 지원팀과 어드민 지원팀을 둡니다. 그래서 그 연구 목표의 성격도 변화시키고 도전성과 파급 효과 중심의 사업 선정, 그다음에 사업단장의 권한 증대, 그다음에 효율 중심의 행정 시스템하고 전주기적 사업화 전략 지원, 요 네 가지를 저희가 핵심적인 특징으로 저희가 어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요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제너레이션 되는 플로우를 저희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단에서 원장단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소, 기술사업단, 안고기술개발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장단을 보좌해서 전략 추진의 분야들이 설정이 되면 콜 포 아이디어가 나가고요. PM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콜 포 아이디어에 맞게 프리 프로포저를 한 페이지 정도를 쓰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원장단이 그 아이디어들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이 심사 단계에서는 성공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것이 성공하면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 건가 하는 것들만을 가지고서는 평가를 해서 이게 인크리멘탈 임프루먼트 정도에 되는 건 무조건 탈락시키고요. 트랜스포머티브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질 만한 것들을 프로포자를 다시 요청을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PM 후보들이 프로포자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프로포잘 안에는 마일스톤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것의 현실적인 그리고 리저너블한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도 원장단에서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미티를 다 빼버렸고요. 그 다파 사업단이 그래서 사업단장이 이제 PM이 사업단장이 돼서 사업단이 만들어지면 요 뒷부분은 전부 다 이 사업단장의 이제 권한과 그걸 가지고 다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브릿지 팀과 어드민 팀을 두고 있습니다. 브릿지 팀은 군이든 민간이든 수요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 팀은 이 지금 현재의 R&D 운영 규정으로 지금 운영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식으로 운영을 할 텐데 그것들과 지금의 시스템과의 갈등을 조정해 줄 조직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런치가 된 건 아니고 저희의 아직 아이디어여서. 그래서 탑다운에서 분야를 설정하고 바텀업으로 주제가 도출되고 위원회를 통한 사업 운영은 배제하고 국내 과학기술계 전체 개방해서 우리가 진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위원회를 통한 사업 운영 배제의 경우에 이게 작동하려면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컨센서스와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진 연구를 우리가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들을 임플멘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PM이나 이 부분 디테일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기획하면서 한 가지 고민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키스트에서 한 게 크레이지 앤 빅 아이디어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타이틀이 크레이지 앤 빅 아이디어 포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봐라. 그래갖고 우리 한번 토의해보자. 그래서 그 포럼을 해갖고 같이 이제 모여서 뭐 맥주 먹고 이러면서 모입니다. 그래갖고 같이 만들어서 하고요. 올해 6월에 육군본부에서 이제 소위 코리안 매드 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라는 걸 키스트에서 했습니다.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는 미 육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벤치마크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군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군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발전했고 굉장히 성황리에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고요. 재밌는 문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 그 크레이지 앤 빅 아이디어 포럼을 하면서 나온 이제 연구 주제들 중에 보시면 세포를 가지고 디바이스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수통 차고 있으면 물이 계속 하베스팅이 돼갖고 그 물 공급받지 않고도 그냥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데 이거 만들어서 63 빌딩에서 사람을 태워서 내려 보내면 이건 대박이다. 뭐 그런 황당한 생각들입니다. 이게 이 얘기는 그 풀에서 전력이 굉장히 미세한 전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풀에서 나오는 전력을 이용해서 통신망들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특전사가 침입을 하면서 그냥 그 모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똑똑똑똑 떨어뜨리고 하면 걔가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생각들입니다. 좀 이제 특이한 생각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여기서는 이제 발제의 배경을 앞에서 좀 서머리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진 R&D가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 R&D는 우리가 틀을 만드는 것이고요. 틀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에 안심하고 뛰어들게 해줘야만 우리가 결국은 선진 R&D가 되고 R&D의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D 시스템도 개선 정도를 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짜고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컨센서스를 만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키 석세스 팩터를 아까 다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혁신 연구 계획, 특히 죽타 포지션, 아이디얼리즘과 프랙티컬리티 이것들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는 기획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평균적 기획에서 탈피해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연구 사업 운영의 플렉서빌리티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사업의 운영이 플렉서블하지 않고 예산이 과제를 시작할 때 정해지고 그렇게 되는 한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을 책정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평가의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밖에 없는 평가 시스템 가지고는 좀 안 되고요. 이것들이 그 정부에서도 설득이 될 수 있고 연구자들에게도 설득될 수 있는 어떤 평가 시스템. 그래서 기획과 운영과 평가의 각 단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적 연구 기획 관점을 살펴보면 혁신도정의 연구 사업이 기획되고 있는 거 질문만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용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커뮤니티 기반의 평균적 기획은 아닌가, 아이디얼리즘과 프랙티컬리티가 양립할 수 있는가, 소위 창의적이되 허황되지 않은 연구를 골라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성공 가능성 관점의 기획이냐 아니면 파급 효과 관점의 기획이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성공 가능성 관점의 기획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급 효과 관점의 기획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되죠. 니드와 테크놀로지는 제대로 연결되는가 하는 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되는 것. 저는 최근에 1단계 사업이 끝난 나노 2020 사업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분야 연구자들이 모여서 기술적 담론을 할 수 있는 장, 제 크레이지 앤 빅 아이디어 포럼이 그중에 한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연구 기획에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할 포인트들, 그다음에 유연한 연구 사업 운영의 관점에서 좀 고민해야 할 포인트들, 이 중에 지금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좀 싫어서 좀 몇 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진전 혁신만 가능한 구조로 지금 해서는 안 되겠다. RFP만 보면은 사실은 결과가 이미 예상이 돼버리죠. RFP를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리지디티가 극복이 돼야 되겠다. 연구 주체도 바뀔 수 있고 기간도 바뀔 수 있고 연구비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차별 목표와 계획 수립에 집착하게 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확실성이 사실은 수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운영하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 속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것, 어두운 암흑 속으로 그렇게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R&D 프로그램이 정부 부처의 종속적이라는 것을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R&D 프로그램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어요. 특히 R&D 펀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는 저해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느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고리가 좀 끊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혁신적 R&D에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장치, 안전장치, 실패해도 또 할 수 있고 실패해도 또 혁신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 망해도 또 벤처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R&D에서 실패해도 또 여전히 좋은 R&D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꼭 성공과 실패를 귀착시켜야만 하는가? 거기에 결과물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세스먼트에 포커싱을 해야지 이밸류에이션에 포커싱을 하면 사람들이 이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집중하게 되죠. 사실은 R&D, 저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두 가지만,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그 기관장의 철학과 기관장의 그것이 다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키 석스 팩터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블락 펀딩입니다. 블락 펀딩이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블락 펀딩을 통해서 그런 플렉서빌리티라든가 그런 실패의 도전, 그다음에 규정으로부터의 탈피, 정부 부처로부터의 고리를 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죠. 그 임파워먼트, 그래서 그 블락 펀딩과 함께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바탕으로는 이제 트러스트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러스트는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고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언제나. 예.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외부에서 오신 우리 박용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야, 아주 그 발췌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저도 뭐 다시 좀 리바이벌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뭐 다파 많이 지켜봤고 다파 뭐 디렉터하고 협력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걸 실제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파 현실하고 한국이 극복해야 될 현실하고 같은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고요. 저는 어떤 국가 R&D 연구개발을 잘 하겠다 이런 문제에서 저는 좀 출발하고 있지 않고요. 그 상위 목표에서 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방은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이태리를 다 극복했고요. 우리나라가 국방 없이 세계 최고의 경제 1등 할 수는 없더라도 정말로 국민 소득이 높고 자존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이 있어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어떤 형태의 국방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의 국방이 국가 경제를 서포트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있었고요. 결국은 저 우측에 있는 일본과 좌측에 있는 중국과 그 위에 있는 러시아와 그리고 우리의 프렌드라는 미국을 놓고 이제는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에서부터 일본까지를 싹 다 오버해야 되겠다. 국방은.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한국이 가야 되겠다. 그 끈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원대한 목표가 있었던 거고요. R&D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미국을 저희가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미국이 저희 없이는 이렇게 공존하지 하는 어떤 스트롱 카플링이 될 수 있는 것은 뭘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전혀 안 해버렸다 그러면 저희랑 저희 운명과 미국은 스트롱 카플링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원으로 모든 걸 미국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적어도 이제 저희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해서 안보는 적어도 중국이 우리를 위협했을 때는 중국도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되면 같이 망하는 게 되면은 밸런스를 이룰 거다 하는 이런 상위 전략에 있었고요. 그럼 그 상위 전략을 만족하기 위해서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떻고 그 고을에 가는 갭이 뭔가를 식별하고 갭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의 툴이 R&D인데 지금 다파가 추구하는 R&D는 그 예산은 피넛입니다. 그 큰 그 미국도 탱크를 만들고 항공기를 만드는 이런 그 웨폰들이나 군사력의 갭을 메워가고요. 갭을 필링하고 되려 서스테인한다고 새로운 항공기 만드는 게 그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어쩌면 항공 분야에는 서스테인입니다. 탱크를 만드는 것도 서스테인입니다. 육군력을 유지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탱크도 없고 항공기도 없이 뭘 하나 하겠다 이러면 우리의 국력이나 이런 걸로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갭을 메우고 서스테인을 하면서 그 중에 그렇게만 하면 한 18로가 되고 리더로 나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10%를 와일드마니로 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그런 큰 철학에서 보면은 모든 방법을 싹 다 바꾸내고 있는데 미국은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다시 새로운 절박함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상세 전략을 만들었고 러시아보다는 대중국을 완전히 초격차로 떨어버리는 방법이 뭘까라는 그런 큰 그 국가적 디맨드에서 따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 약간 말씀드린 거기에 이제 그거를 세팅하고 저희가 모든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10%라고 하시죠, 킹만이는. 그러면 지금 오늘 발췌해줬던 모든 부분을 비교해서 쓸 수는 없고요.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파 디렉터가 청문회 간다고 했는데요. 그분 청문회 불려가는 게 아니고요. 나파 디렉터 밑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기부 공무원이 우리 연구재단 가면은 과장한테 전화해보고요. 이런 류의 그런 제가 이제 최근 미래국방기획위원장을 맡아서 쭉 도와주고 있는데 전 너무 답답해서 가서 보면은 거기 있는 과학재단 담당자들이 공무원 전화해보고 저는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야 되는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국산화하겠다. 당장 반도체에 지금 이게 필요한 거지 미래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소재를 개발하겠다는 거 하고 지금 당장 쓸 소재를 반도체 망할 수 있는 이거를 메우겠다는 거하고는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스트롱리 관리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들이 지원해주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문제가 뭐고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도 미국에는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미 육군 연구소나 이런 예하의 핵덕 연구소에 가서 보면은 R&D로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차원 높은 R&D가 아니고 그 반대편에 사실은 다파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디렉터가 전략 국회에 가서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전략적 튜닝과 결국은 레버리징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으로 확 극복해내기 위한 어떤 지렛대를 찾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무원 개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파 디렉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메커니즘의 문제인데요. 국방부는 장관을 스태핑하는 400명의 과학기술자가 있는데 우리 류의 고시 출신 이런 류의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장관 밑에 스태프에 400명은 어떤 사람만 올 수 있느냐? 아무나 오는데요. 적어도 박사를 마치고 다양한 필드에서 10년 이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 뽑고요. 그러면 장관 밑에 날마다 행정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이노베이션 유니트를 만들고 초소형 위성 기술을 좀 협력하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협력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US 한미 연합 사이도 당신들도 북한에 미사일 위험이 있으니 이거는 한국과 좀 같이 해서 같이 쓰자. 지금 우리 인공위성 5개 지나면은 북한은 다 추적해가지고 그 시간 갭 사이에 나와서
미사일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초소형 위성을 가지고 지금보다 100분의 1 되는 비용으로 위성을 많이 쏘서 우리 방어를 하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업적인 영향도 크지만 국방의 영향을 크는데 이분한테 요청하면 실무 레벨에 다 올라가고 여기 연합사 사령관도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파 디렉터가 그 국방성 내에 이 분야에 대한민국이 어떤 우방이며 앞으로 뭐 이런 종합적인 어떤 케이퍼빌리티 수준이 어떠며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로 이 기술을 허락해야 되느냐. 근데 바로 한 6개월 직전에는 일본에는 완전히 허락을 했습니다. 같이 프로그램도 하는 레벨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다파 디렉터가 하고 있고요. 그런 큰 축 하나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다파 그림에 보면 큰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무기체계. 이거는 상당히 프랙티컬한 조언에 있는 거고 그 프랙티컬한 조언들은 강력한 스트롱 디맨드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종류의 항공기 전투기를 만들지만 정말로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자 이거는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디맨드에서 있었고요. 그 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50%는 또 그중에 50%는 정말로 바텀업으로 아이디어도 있지만 아이디어로는 거의 실패합니다. 대학생 아이디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아이디어도 군에서 보니까 이런 기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24시간 무게 1kg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배터리만 되면 좋겠다. 이런 그 모든 전력을 이런 어떤 좀 내로 다운된 리콰이어먼트 하에서 기술자의 확 프리덤이 있었지. 그냥 아무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큰 두 개가 예산의 반반이 그렇게 따로 좀 돌아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한 10%가 40%, 50%, 10%인데 10%는 정말 롱리더 아이템입니다. 하일리 스킬 롱리더. 누가 봐도 양자 컴퓨터가 당장 될 거라고 양자 레이더, 제가 이제 양자 레이더 사업을 저희도 시작을 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스트 스몰만이로 이렇게 킥하는 그러니까 5대 4대 1을 유지하는데요. 이제 그건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됐을 걸로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국방 고등 기술원을 만들어서 미국을 좀 벤치마킹해서 한 4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은 우리의 문화에 안 맞는 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다파가 안 되는데 제일 큰 문화가 다파의 PM이나 디렉터로 가면은 무진장 아너리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은 다양한 대학 교수, 다양한 데서 왔다가 여기를 거쳐서 기업에 가던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이 좀 더 고착화되는 이 노사 문화로 우리가 수용하기가 키스트의 아주 훌륭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K-DAPA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왔다가 3년 하고 그게 무조건 바꿉니다. 어떤 분도 와서 한 100%를 확 바꾸는 게 아니라 20%를 이얼리 계속 바꿔갑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바꿔내는 시스템인데 그런 우리의 노사 문화가 좀 안 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학 교수님은 받아가지고 다시 대학으로 리턴하도록 하고 정부 연구소로 리턴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리턴하시는 분들이 바이어스가 없이 자기가 돌아갈 연구소를 위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걸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해내는 아직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왜냐하면 돌아가서 또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도저히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는 끊어낼 수가 없는 이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제가 무지 많은데 그 모든 고리 하나는 아까 10%라고 가정하고 다르게 시작하면 다프 디렉터는 공무원이 완전 배제 그리고 평가 없습니다. 위원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중국을 저희를 못 따라오게 하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끼리의 디렉터하고의 사석에서 히든 스토리입니다. 완전히 중국을 못 따라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육군연구소, 공군연구소에서 못합니다. 여기 던지는 돈이니까 당신들이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체계가 없기 때문에 돈을 정직하게 쓰고요. 그러나
돈을 정직하게 쓰지 못할 때는 이분들은 완전히 그 커뮤니티에서 완벽하게 퇴출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정직성과 더불어 이제는 그런 타이밍에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제언은, 미국은 국가 R&D의 55%를 국방성에서 쓰니까 국방성 산하의 다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방부는 국가 R&D의 67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 도전 과제라는 거를 제가 이제 원장 되면서 만들어서 아직 국회 통과는 안 했는데 돈은 받고 있습니다. 제도도 셋업 안 하고 그냥 돈은 받고 미래 도전을 하고, 내년엔 65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동안 해왔던 여러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시험 개발, 체계 개발, 민군 과제, 다양한 프레임의 과제 속에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프로세스를 찾고 있는데, 이 적절한 프로세스를 찾는 방법이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답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평가자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제가 가정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스스로 페이를 리포트하고, 그 대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래 계획은 이랬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억셉트가 되면 가고, 아니면 스스로 드랍하는 이런 좀 어떤 정직한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는데, 저희는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는가는 걱정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기부하고 산업부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방부가 내년에 650억이면 뭐 각자 600억씩 내든지 해서 정부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 디렉터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큰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국가안보위원회, 그다음에 국회,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하는, 그리고 그 골은 우리의 골이 좀 높아서, 적어도 국방은 뭐 저희 그렇습니다. 이태리를 극복했고, 영국도 저희 연구의 50%를 오픈하지 못하는데 영국 이런 데도 저희는 다 국방은 적어도 극복했다고 봅니다. 저희 산업화가 문제. 그래서 그 위에 골 세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술이 개발되면 그것이 산업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이 채널이지, 원래부터 산업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세 개를 합쳐서 코리안 다파를 만들었을 때 역할이 미국의 다파와 같은 국방의 축을 두고 스핀오프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산업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세팅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정도가 제가 이제 고위원장을 하면서 느꼈고, 우리의 문화로는 절대 극복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과 고울과 이런 거를 새 출발해야 되고, 저희 ADD 내의 고등기술원도 그 틀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계약하는 사람 똑같고요, 돈 주는 사람,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법 그대로 따르고요, 이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저는 마지막 작은 것보다는 제가 큰 틀에서 좀 국가적 아젠다로 좀 제안을 드리고 일단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박용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해 주셨고요. 그 국방 분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그 미국의 어떤 달파 운영 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디렉트 운영, 뭐 공무원 개입을 하지 않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직접 그 국방 분야의 K 달파에 하면서의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 또한 거기에 대한 제언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그 키스텝의 정책연구센터장 이도영 센터장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이광열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박용훈 박사님께서 또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오늘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본부처 혁신 도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과제를 던져주셔가지고 또 무거운 숙제를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 또 문제 제기해 준 선진 연구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
잘 감명 있게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뭐 200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고 2000년대 후반 중반부터 이제 일본에서 이게 관심을 두고 2010년대 들어서는 유럽 등에 대해서 달파를 많이 연구하고 또 실제로 자국에 이제 그 모델을 심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 얘기가 있었지만은 실제 뭐 계획화되고 뭐 시도해 본 거는 2000년대 2010년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13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연구도 나오고 했습니다. 혁신 도전성을 높이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먼저 국방고등기술연구원에서 4년 전에 하신 거고 키스트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그 왜 이제 이런 중요하다 꼭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니까 몇 가지 과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과제들을 조금 나온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좀 얘기를 할 때 그 아까 이제 소장님하고 박사님이 말씀해준 두 축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달파와 달파형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 그걸 보완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달파라는 조직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을 한다 하면 그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달파 방식도 그대로 하는 부분이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과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두 분께서 해보시니까 나온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파의 그 3대 성공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분이 그 전략 차원에서 이미 다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 시즈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달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방식, 그러니까 PM이 자유롭게 자율성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분이 그 부분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를 초기 수요자를 갖고 있다는 이 부분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달파의 모델인 거고요. 뭐 그 과정에서는 이제 비혁신적 혁신 레디컬한 이노베이션을 추구한다는 부분은 뭐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NSF나 NIH나 DOE다 다른 데도 달파형 모델을 도입하는 데가 있고 그냥 달파 방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파와 달파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달파 방식에는 인큐베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도와 뭐 독립성이 높은 조직 체제,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입안에서부터 프로그램 책정하고 수행 과정에 높은 재량권을 가지는 피행 방식 그리고 달파 고유의 탑다운 방식 이렇게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한다 할 때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PM이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문제 해결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의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완비가 돼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오늘 뭐 새로운 틀의 접근법 이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게 성공하려면 이제 R&D 패러다임 또 프로세스 혁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미션 기반의 정책이 먼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 미션 기반의 정책은 수요 발굴에서부터 자원 배분 구조를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시도가 사실은 그 EU에서 최근에 EU 프레임워크 9차에서 놓고 있는데 그것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션 기반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 문제 해결을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 있는 거고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그 기반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독일도 한 20%밖에 이제 미션 기반 정책을 하지 않고요. 영국이 조금 많이 하는데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EU 평균은 한 10%라는 정도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R&D 시스템 개선에 있어가지고 PM 제도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PM 제도 사업단장 그전에 뭐 다르지 했을 때 이제 PM이 다양한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 발굴에서부터 기획까지 또 자금의 운영에서 프로그램 관리까지 또 후속 지원에 있어서 일관된 체제를 그 연구의 진행 상황 그에 맞게 이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는 예산부터 안 됩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심의받기 때문에 그 어렵습니다. 현재 현행 그 재정법상에서 있는 제도를 갖고 한다 그러면 계속비 운영 제도인데 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완전한 기획이 될 때 일정한 기간의 예산은 보장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는 운영이 될 때 연구 진행상에 맞게 선도해서 미리 당겨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2월에서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연구 제도는 2월만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기획 과정이 단순화된 건 아닙니다. 달파만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PM의 기획 과정에 사전에 많은 커뮤니티와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팀 구성을 할 때 바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 이제 이해 관계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 관계자의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접근법이라고 했을 때 그 달파 우리는 이제 그랜트 출연금을 갖고 그랜트만 형식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없었다고 할 때 철도를 하나 놔라. 철도를 놓고 그 트랙을 가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문제 해결을 빨리 가고 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지하철로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여러 가지 뭐 장애물들을 헤쳐가야 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또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챌린지라는 방식을 할 때 프라이즈도는 포상금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쟁력 방식은 경쟁력 기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은 이 평가라는 과정에 또 아까 신뢰 문제라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PM한테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도 없습니다. 기획 과정에 있어서도 그 달파는 시즐링이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가능성 있는지를 늘 체크를 하고 가능성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이 띄워지는데 그런 이제 과정을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일스톤에 갔을 때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의 그 접근이라든지 또 이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국방으로 바로 넘겨줄 수 있는 이미 혁신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SBIR 제도로 연계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더 트랜잭션이라는 이 개발이 우리로 친다 그러면 중소기업 구매 조건부 제도가 거기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안에 다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접근법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제시된 혁신 연구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또 운영 평가에 대한 연계도 필요합니다. 이 고위험을 잡았을 때 이제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그걸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마일스톤에 따라가 PM이 하더라도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과제만 딱 해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민했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기금이라는 부분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퍼스트가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임팩트 프로그램을 했고 지금 2019년도에 문샷형 연구개발 제도를 하는데 5년짜리 기금으로 이 모델을 달파형 방식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달파와
벗어나서 나머지 이 기초 연구를 육성하는 데서는 과연비로 주는데 기금화 제도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R&D 시스템의 다양성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기금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PM이 필요할 때 돈을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연구비 진행 상에 맞춰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그 일본은 또 이 프로그램을 자국 내에 시행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부분은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PM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에포트의 산정 방식을 바꿔가지고 비상임으로 PM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우리가 제도 설계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저희는 이제 이 달파형 프로젝트, 이제 범부처 혁신 도전 프로젝트가 한국형 달파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환경이 정비되는 계기가 되기를 내 목적을 두고 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나라가 R&D 환경이 좀 혁신적인 선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네, 이재용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범부처 혁신 도전 프로그램 기획 관련해서 그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제 예산이 태워졌고 그걸 이제 기획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를 이제 모색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뭐 주신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하셨고 그 달파하고 달파 방식에 대한 구분하여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달파형 방식을 구분하는데 크게 뭐 세 가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과학의 혁신 정책, 미션 기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떤 그런 그 도입하기 위한 전제적인 어떤 개선 전략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 PM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혁신 연구 프로그램 성공 요건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요인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플로어에서 자유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뭐 발제자 토론자 전체에 해당되는 그 질의와 코멘트 있으시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키스텝의 황지호입니다. 오늘 발제하고 토론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지고 좀 위해서 이제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진단 그리고 이제 가지 않은 길을 찾고 있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시도일 텐데 하여튼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잘잘못을 떠나고 뭐 성공 실패를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좀 이 시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코멘트 하나 하고 질문 두 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멘트는 지금 이제 키스트형 달파를 이제 추진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좀 이제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비전과 철학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진행했다는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제 출발이 굉장히 좀 의미있게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과연 타겟을 뭐로 할 것인지 목표 그리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이런 부분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에 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상당히 좀 빠져 있어 가지고 빠져 있다는 아니면은 좀 여전히 어렵고 찾아가는 과정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PM 최근에 뭐 이제 그 산업부라든지 다른 부처들도 이런 도전 혁신 도전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뭐 PM 제도는 우리 기준부터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활용하던 그런 모델이고 뭐 사업단장 모델도 마찬가지고 한데 여기서는 뭐 정권을 위임하고 그다음에 PM의 자율성 이런 부분을 부여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물론 뭐 좀 일부 좀 뭐 기존 PM이나 사업단장하고는 다른 측면도 있지만 한편 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프론티어 사업단장님도 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단장들하고 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PM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는 좀 상당히 좀 모호하다 여전히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첫 번째 코멘트이고요. 질문 두 가지는 키스트형 달파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제 모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실정 적용, 파급 혁신, 한계 돌파 세 가지 모델인데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기술 수준, TRL 수준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를 목표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간도 굉장히 다를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전 주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뭐 것도 있는 것도 같고 앞에 목표와 전략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4, 5년 정도의 한시적인 사업 기간으로 해가지고 운영한다. 이게 이제 이런 세 가지 유형별로 좀 기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조금 하여튼 틀에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뭐 국방 쪽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R&D나 국방 R&D나 다 이제 하여튼 이 달파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속에서 처음 시도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키스트에서 이제 이 달파형 모델 과제를 진행할 때 좀 하여튼 이런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리고 PM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현재 여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두 번째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더 질문을 좀 받고 한 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서울대학에 있는 김학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국가 R&D가 저는 키스티비 설립된 99년도 2월에 스태프에 있다 이사 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희 나라의 국가 R&D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제 한 20여 년이 흘러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건 뭐 누구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발제해 주셔서 키스트에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신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달파 자체보다 달파식의 방식으로 키스트에서 연구를 이걸 채택을 해서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뭐 질문이 아니라 그냥 코멘트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지난 여러 해를 보면은 저희 나라가 이제 많은 뭐 기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항상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결국 사람의 부족인 것 같아요. 제도도 제도지만 사람이 우리가 과제를 기획을 하고 뭐 대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연구를 하거나 실제 이게 당사자들이 기획을 해갖고 모여서 이걸 하갖고 하니까 항상 선순 심판 얘기가 나오고 이거 대해서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다른 또 논란이 벌어지고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저와 볼 때 지금 우리 이 소장 같은 이 연구를 해보면서도 좀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좀 많아서 미국에는 이제 그런 인맥이 두드럽게 나옵니다. 대통령 산하의 그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자기가 R&D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 하나의 보고서를 내면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크고 모든 사람이 그대서 이걸 뭐 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적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99%가 모든 게 기획을 하거나 뭘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국방 쪽에도 아까 그랬지만 항공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항공기 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요. 예? 그러면 자기 거 들어가야 되고 이게 모든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좀 뭔가가 이런 뭐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정치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제너럴하게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하나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사업에서 혁신적인 거를 이렇게 하면은 아까 뭐 1, 2년 전에 R&D 혁신 뭐 나오고 했지만은 뭐 스텝이 합하고 관리기관 합하고 그냥 뭐 형식적인 얘기거든요. 하나만 한 얘기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식의 우리가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뭐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저희 나라 체제로서는 대통령에서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수위가 시작할 때 그럴 때 어떤 테마를 던져갖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일개 부처가 한 부처가 하기도 어렵고 혁신본부가 하기도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본부 지난번에 옛날에 R&D 효율화 이런 걸 제가 과정을 보면은 혁신본부에서도 각 부처의 눈치를 보지 정부의 어떤 커다란 이런 걸 받아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약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입니다. 그래서 키스텝에서는 이런 거를 좀 좋은 저기를 발굴을 하셨다가 앞으로 좀 이런 새로운 정부가 나올 때 이럴 때 인수위나 이럴 때 많이 던져서 큰 그림이 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원대학의 홍형득 교수입니다. 제가 여기 연구년을 1년 보내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주제가 있을 때마다 이 그 잘 차려진 상에 이 숟가락만 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늘 부담이 되고 또 맛있는 김밥을 먹고 나면 이 밥값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 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런 주제가 제가 사실 그 OECD 글로벌 사이언스 포럼의 올해 주제가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사업들을 각 국가에서 어떻게 그 펀딩을 하고 있나를 비교 연구를 이번 연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사실 이런 형태의 시도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뭐 일반적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이제 이런 시도를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DARPA의 어떤 그런 시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R&D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외로 아까 뭐 토론자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외적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이런 이 그 사업들이 의도한 사업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그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전제를 해야지만 거기서 파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파격적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그 과정에 계속 어떤 그런 그 규제를 이렇게 PM 규제하고 과정 규제하고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정말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 R&D가 아니라 이 사업에 있어만큼은 파격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파격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무한히 어떤 그 풀 속에서는 무한히 자유롭게 우리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질문 겸해서 이제 어쨌든 뭐 이 K-DARPA를 해서 지금 미국의 어떤 국방성에서 하고 있는 DARPA의 모델을 이 몇 가지 어떤 그런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여기에 그 키스트에서 물론 이제 그런 뭐 어디 행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상호 경쟁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상호 경쟁 방식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늘 만들어 주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키스텝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걸 묻고 싶고요.
또 아까 보면은 국내외 개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이 과제,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해서 어떤 전략적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국외 개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을 뭐 달파에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전략 탑다운식의 전략을 도출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는 바텀업을 하지만 실제로 진행 과정은 다시 철저하게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진행을 이루어지는 이런 그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외 개방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이 공공하고 이제 민간의 그 총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키스텝은 키스텝만의 어떤 그런 그 달파인가요?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그런 그 달파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이 정도.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전 과기부 장관 김진년 장관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세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한 말씀 여쭤. 내가 시간 빼서도 괜찮아요? 네. 글쎄 나는 이 얘기를 하려면 많고 그냥 인사만 하고 관두려면 뭐 그냥 간단하고 그런데 우선 이광열 박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참 내가 있을 때 좀 이광열 박사가 있었으면은 참 좋았는데 바로 아니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근대화의 이 산실은 말하자면 번적지는 다른 나라는 다 그게 대학인데 선진국은 일본까지도 우리나라는 키스트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그 근대화 과학기술 발전에서 이 키스트의 독특한 그 번적지 그 고향 같은 그런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키스트보다 제가 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키스트를 좀 바꾸라고 그렇게 참 했는데도 안 바꾸시대. 그래서 이제는 다 기계연구소, 정보, 생물, 뭐 유전자공학, 뭐 시스템 다 나가니까 그렇게 빈 껍데기 데리고 산하연구소하고 이중만 되니 차라리 제가 강구를 했어요. 메가 프로젝트를 해라. FCC 성공을 했으니 환경하고 그 대한민국의 철도, 항공, 육상하는 전체 국가의 토탈 이 교통. 난 내가 직접 누가 정한 것도 내가 직접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 우선 그 메가 프로젝트부터 해봐라. 그러고 거기다가 우리도 이제 이 기술평가, 과학기술평가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예산이 들면 그 키스텝 기능을 넣으라 그래서 이제 그 연구실로 시작을 한 건데 그 두 개 아이디어 다 반대를 하시는구만 그냥 열심히 반대를 하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유 그때 이 박사 같으신 분이 있었으면 참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은 이제 독자 생활을 하려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돌파구를 차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막 그 점에서 뭐 진작 좀 했어야죠. 저는 키스트가 케다루파 같은 컨셉트로 꼭 발전하시길 좀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박용훈 박사님 말씀의 연장이라고 할까 같은 차원의 말씀인데 한국에서 꼭 그게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게 복지에 있건 금융에 있건 무슨 철학을 하시는 분이건 대한민국 안에서의 한반도에서의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감에 좀 충실하면은 난 다 길이 보인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또 역사상에 없는 독특한 생존 조건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1등하는 미국, 군사력, 경제력 다 합쳐서 2등하는 중국, 핵무장과 이 유엔에서의 영향력으로 봐서 3등하는 러시아, 그리고 경제력에 있어서 경제력이나 정치력에 있어서 사실상 4등하는 일본. 이렇게 주변에 몇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몇 있습니다. 스위스도 프랑스에 둘러싸여 있고 이태리, 오스트리아에 있지만은 한국같이
세계의 힘에 있어서 1등, 2등, 3등, 4등 하는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한국에서 사는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박 박사 얘기대로 그게 어느 분야에 있건 간에 과학에 있건 금융에 있건 뭐 문학에 있건 간에 안보라는 것이 제1로 돼야 됩니다. 두말할 것이 없어요. 난 그런 점에서 과학장관 할 때부터 자꾸 다루파니 뭐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졌던 거예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1등, 2등, 3등, 4등 하는 나라에 한가운데 딱 껴있는 나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걸 또 동시에 그 사각만을 좀 돌파를 하면은 그야말로 세계 그 대국하고 견지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견뎌내기만 하면은 그건 뭐 그냥 5등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그런 그 진실과 역설 속에서 있는 대한민국의 삶. 더구나 더 하나 보탤 것은 이렇게 지겹게 생명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쓸만한 석탄이 있습니까? 그리고 쌀을 재해놓고는 쌀도 어거지죠. 뭐 정부의 국가 보조를 하는 거죠. 어거지로 좀 쌀만 여유가 있지 나머지 다 수입하는 나라예요. 먹거리, 에너지 그 두 개의 생명 자원을 거의 100% 해외에 의존하는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일본도 좀 닿습니다. 일본만 해도 조금 달라요. 그런데 성공 신화에 갇혀서 마치 그냥 뭐 이건 거저주는 거로 그냥 요새 호텔 가든 뭐 가게에 가든 그냥 에너지 쾅쾅 쓰고 뭐 먹거리도 그냥 막 남기고 쓰레기 그냥 천질 만들고 그러고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근대화의 성공 신화 때문에 너무 우리의 생명 조건을 그리고 그럼 그거로 끝이느냐? 중국은 우리보다 더 큰 생명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지금 쌀 수입 1등 중국, 콩 수입 1등 중국, 에너지 수입, 석유 수입 1등 중국이에요. 앞으로 중국이 경제 대국 되고 군사 대국 될수록 해외에서 그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국에서의 생명 조건, 생활 조건, 안보 조건을 생각하면 뭐 더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있건 과학기술계에 있건 다루파적인 혁신으로 가야죠.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난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다루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100% 다루파식으로 되지는 않겠죠. 하루아침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현실론에 매달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까지 다 중간 성공에 아예 망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성공을 하니까 성공 신화에 갇혀갖고 그 없어져야 될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가 이 마약을 끊어야 됩니다. 이 한국 현실론 끊어야 돼요. 그거 안 끊으면 뭐 우리는 생존 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루파로의 전환, 한국판 다루파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꼭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치를 어떻게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아마 좀 연구가 좀 진전이 돼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됐어요.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KT 김윤호입니다. 저는 68년도부터 KT에 쭉 있다가 퇴직을 해서 지금 명예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이 키스트가 이 대학보다도 앞서서 뭐 이런 제도를 앞서서 하셨다는 것은 미국 제도를 그냥 뽐봤어요. 근데 그거가 아직도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30년 전에 일본 연구소 그 부장이 자기 연구소에 한 100여 명 되는 그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창고에서 노트북을 꺼내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대화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런 융합 연구를 일본은 한 30여 년 전부터 지금 오래전부터 그 이전부터 했겠죠. 그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돼지우리처럼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이래 놓고 융합이네 퓨전이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능가하겠다고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중국을 능가합니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키스트를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키스트를 보지 말고 세계를 봐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이 하이 리스크한 연구에 뭐 지금 국방부에서 뭐 10%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에 예산이 아니 내년도 예산이 이 뭐 20% 증액이 되면 그 20%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현지에서 놓고 꼭 협력하겠다고 거기에 매칭 펀드를 만들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해놓은 걸 우리가 수거해오는 거 퇴직한 사람이건 학교 학생이건 간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지 우리는 정의 그다음에 어느 모델링 그걸 뻔보는 거 중국에서부터 공자왈 맹자왈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속국을 당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탈피해야 될 때입니다. 절대 정의하지 말고 어느 모델링 가지고 따라하지 말고 항상 플렉시블하게 우선 당장 이 미국 기업들이 인터넷 그러니까 광속도 비즈니스만 지금 이익을 내지 제조업은 끝났습니다. 중국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야지 이 외국에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걸 따라서 너도 나도 한다. 그러니까 과제마다 전부 그 첨단 연구와 그러니까 미래 연구와 현실 연구 아주 절박한 지금 이북 같으면 지금 이북이나 중국 같으면 안면 인식 기술로 해가지고 5천만 명을 뭐 0.05초 내에 식별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그걸 이 활용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이 광속도 이 전쟁에서 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전 국민이 분발하고 전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집해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주셨는데요. 이 소장님, 네, 답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네. 네, 많은 그 코멘트도 있으셨고 키스트에 대한 질책도 있으셨고 또 앞으로 키스트에 대한 격려도 있으셨고 뭐 질문도 있으셨고 합니다. 이게 질문이 많아서 제가 다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PM 여기서 얘기하는 PM이 글로벌 프론트의 PM이와 같습니다. 정말 같아요. 개념이 같은데 PM이 할 수 있는 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생태가 혁신되지 않으면 아무리 모양을 만들어놔도 워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때문에 다른 거지. 우리가 모양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은 우리 보면은 모양은 보이니까 그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 컨센서스 이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것이 제도화되고 투자 형태로 나타나고 해야 된다는 포인트였고요. 지금 아까 한 가지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서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한계 돌파형하고 파급 혁신하고 실증 적용이 세 개가 다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게 이제 다파의 우산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한계 돌파는 개인에게 가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굉장히 펀더멘탈한 리서치에 포커싱이 돼 있고요. 실증 적용은 실제 군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군하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키스트의 기술과 매치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굉장히 산업화 쪽에 가까이 가 있는 프로젝트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그 예산 규모라든가 목표 한 예로 향후 10년간 30개 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3개에서 5개를 성공하는 게 목표다 하고 얘기한 것은 파급 혁신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급 혁신만 말씀을 드린 거여서 그게 이거 가지고 뭐 전부 다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론치된 건 아닙니다. 혁신 파급 사업은 우리가 그림만 그려놨는데 이걸 하려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키스트는 다행히 기관고유 사업이 요새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관고유 사업이 사실상 블락펀드인데 그게 지금 기존에 운영된 방식하고 방식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경쟁을 어떻게 도입하는가. 사실 다파가 PM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고 디파인을 하면
그 풀 수 있는 저 아이디어를 내는 그룹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PM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냥 챌린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걸 하면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우리 경우에도 파급 혁신이 만들어지면 여기 그림 이제 도표 여기 요 도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A, B에서 X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결국 PM이 가능성 있는 기술 팀들을 전부 다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과학기술계 전체에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국내에만 개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외에 개방하고 국외에서 PM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국가 안보라든가 이게 지금 나파를 안보하고만 너무 매치시켰었는데 만보 쪽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unclassified 돼 있는 것과 classified 돼 있는 거는 아마도 ADD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저희는 민간 아무래도 민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아마 unclassified 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라든가 혹은 글로벌 아젠다들 뭐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국외에 개방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혹은 거기서 그거를 풀겠다고 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바이트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또 문제입니다. 아까 김진현 장관님께서 정말 그 중요한 아젠다들을 말씀해 주셨죠. 안보 기술, 생명자원, 뭐 식량. 그 일이 그거를 절박하게 느끼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은 절박하게 느끼는데 절박하게 느끼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이번에 저는 소재 전문가입니다. 소재 연구를 지난 소재 연구를 하다가 다시 정책은 17년부터 한 셈인데 소재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소재하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금속과 하는데 금속과는 10년 뒤에 비전이 있다. 근데 10년 뒤에도 10년 뒤에 비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재가 중요하고 소재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빨리 그 수입 대체하고 이런 거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절박감이 없었던 거죠.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정도의 경쟁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도 굉장한 그것들을 받아요. 미국이 나파를 하는 게 전쟁을 항상 수행하면서 자기 젊은이들이 몇십 명씩 죽어서 돌아오니까 이런 문제가 절박한 거죠. 저희도 그런 문제의 절박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답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주시죠. 제가 조금 아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는 것 중에 인수위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평소 저도 뭐 국방 쪽에 국방기획 이전공에 기획을 해서 국방에 제가 미래 발전 쪽에 이렇게 피드백을 쭉 청와대까지 쭉 다 했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기획에 좀 관여했고 제가 본의 아니게 한 무인 로봇 자율 쪽을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군축 그 솔저 인원 줄이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느낀 바는 없었는데 요즘 와서 제가 적나라하게 느낀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인수위에 어떤 훌륭한 어떤 정치적 팔러시를 가진 분에게 국가 전체의 운명을 맡기는 건 이제는 좀 난센스 같고요. 그 외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미국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책 연구소가 많은데 미국은 랜더 연구소 포함해서 다양한 그 기술과 정책 연구소들이 워싱턴에 포진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다양한 대안을 다 리포트하고 던지주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와더라도 이걸 좀 더 이밸류에이션하고 어느 정도 베리파이 된 거를 가지고 골라 쓰는데 우리는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또 조금 저희 어떤 국가 자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K랜드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리타이어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뭐 그런 제안을 하고 제가 몇 분들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우리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그런 어떤 기술하는 랜드, 헤리티지 이런 것들을 쭉 많이 만들어서 아까 제너럴 R&D 평가 이런 것들이 제너럴리스트들의 아이디어나 고견들이 반영되고 정책으로 가는 이 새로운 생태계 루트를 좀 같이 이렇게 빌딩해야만 저희가 좀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혹시 뭐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오늘 110회 키스테 포럼인데요. 아마 오늘처럼 좀 국가 안보라든가 국가 경쟁력 이런 쪽에 집중해서 발제미 토론이 이루어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66년에 키스트 만들어지고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오기에는 누가 뭐래도 저는 과학기술 덕분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 여기 왔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과학기술 없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고 참 답답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결국 과학기술이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앞단에 와 있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아무튼 과학기술이 없이는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이 더 어깨가 좀 무거워지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달파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논의했습니다만은 달파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우리나라 R&D 혁신 시스템 자체를 이제는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정도로 바꿔야 된다. 말만 연구자 중심이 아니라 정말 연구자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정말 연구 기획 단계부터 플랜 시 전 단계에서 R&D 혁신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없이는 지금 20조가 넘는 국가 R&D에 걸맞는 그런 선진화된 체계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서 아마 근본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혁신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태워서 범부처 도전 혁신형 과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제를 할 때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1억짜리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이야 그냥 과제 하나 실패해도 그만일지 모르지만 이런 그 국가의 큰 프로그램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목표나 비전과 철학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듬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내년도에 범부처 도전 혁신형 과제 기획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아무튼 저희 키스텝에서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참고해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원장님 해주셨고요. 공지사항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9월 18일입니다. 주제는 과학기술 창업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참석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